청년 정치인의 시원한 시사토론 사이다 톡. 청년 정치인들과 함께 속 시원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죠. 사이다 톡. 먼저 돌아가면서 각자 자기소개부터 해주실까요? 예, 민심에 살고 민심에 죽겠습니다. 민심동행 신인규입니다. 반갑습니다. 죄송한데 여당 먼저 제가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 김용태입니다. 네. 네, 민주당 이동학입니다. 예, 도전민주당 성치훈입니다. 네. 신당 차렸나 봐요. 네. 성치훈 전 행정관님은 매주 이게 멘트가 바뀌세요. 다 신경 써서 오실 것 같아요. 민주당 이슈가 너무 없어서 항상 민주당을 좀 어떻게 멘트가. 오늘 첫 번째 이슈가 조금 심각한 주제이긴 합니다.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됐는데 탄핵안 표결을 앞두고 이제 전격 사퇴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5인 체제로 원래 운영이 돼야 되는 방통위가 이상인 부위원장 한 명만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비정상적인 상황인데요. 이동관 전 위원장의 사퇴 그리고 대통령의 재가까지 요 일련의 과정 어떻게 보셨는지 한 줄 평 좀 들어볼게요. 꽁무니를 뺐다. 공문위를 뺐다. 다른 분들은? 저는 갈수록 막장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 첫 단추를 한마디만 하세요. 한마디만. 여당에서 첫 헉하셨습니다. 단추를 잘못 깼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전 뒤늦게라도 바로 잡혔다. 네. 예. 누가 먼저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근데 저는 사실 이동관 위원장이 임명 때부터 문제가 많이 있었는데 지금 이제 그러니까 방통위를 떠나는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또 노정돼 있습니다. 첫째는 우선은 국회에서 탄핵소추권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국회 절차가 개시됐고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동관 위원장이 사표를 내고 이것을 윤석열 대통령이 수리를 하면서 사실은 탄핵안 표결이 무산이 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국회의 탄핵소추 권한이라는 것을 무력화시킨 그 꼼수의 대통령이 합작했다라는 게 첫 번째 부분이고, 지금 방통위가 원래는 합의제 기관이고 이제 행정부 내에 있는 합의제 기관인데 지금 국가기관 구성권이라고 하는 대통령의 그것은 권한이자 책임이거든요. 근데 방통위가 지금 완전히 이제 유명무실화돼서 방통위의 공무원분들 지금 뭐 열심히 일은 하시겠습니다만은 위에 수뇌부가 지금 다 비어있기 때문에 의결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지금 사실 월급만 그냥 주고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두 가지의 문제가 지금 매우 심각하게 드러났다. 그래서 전 여기에 대해서는 모든 책임은 전 이제는 이동관 위원장을 넘어서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다. 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꼼수였다. 저는 이제 이게 꽁무니를 뺐다라고 한 것인데 처음부터 이건 노정되어 있었던 거예요. 원래 처음부터 눈에 다 보였던 결과들인데 왜 그러냐면 어쨌든 새로운 시대를 열겠다고 했으면 이게 이동관 씨 같은 사람을 방통위원장에 앉을 게 아니라 정말 세련되게 방송을 어떻게 디자인할 것인가, 지금의 미래 시대에 맞는 건 뭐지? 그러니까 그러한 인물을, 상징적인 인물을 새롭게 발굴해서 앉히려고 하는 노력이 있었어야 되는데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뿐만 아니라 윤석열 정부에서 하는 인사 대부분이 MB 정부 때 사실상 그 실패했던 그 정부의 인사들 다시 다 갖다 그냥 재활용해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어떤 미래나 이런 것들을 기대할 수조차 없었던 상황이고, 그럼 이 시점에서 도대체 왜 이동관 씨가 다시 돌아온 거냐? 그 사람이 도대체 뭐길래? 라고 내용을 보면 그 사람이 과거에 어떤 일들을 했는지를 보면 앞으로 뭘 할지가 딱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방송장악이라고 하는 거 기본적으로 이 사람이 딱 내정되고 난 다음에 했던 일들 딱 한번 벌어진 일 보십시오. 9시 뉴스 앵커가 인사도 못하고 그냥 하차해버렸어요. 그리고 프로그램 없어지고. 그러니까 인사에 당연히 부당한 인사를 할 것이다. 그리고 편성에도 부당하게 개입할 것이다. 이러한 예측들이 다 나왔는데 그 며칠 사이에 그냥 다 벌어지는 일들이 그냥 다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이게 윤석열 대통령도 투명하신 분이지만 아니 이게 원래 뒤에서 은밀하게 했어야 되는 일 아닙니까? 진짜 하더라도 이거 다 불법 탈법적인 일들인데 그런데 이걸 투명하게 다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법 위에 있으신 분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법치주의라고 하는 이 정부의 대표적인 어떤 상품마저도 공정과 상식 이미 이건 제가 볼 때 애진적에 그냥 물러났고 이제 법치주의마저도 완전히 그냥 근간이 그냥 상실돼 버렸다라는 평으로 제가 아주 혹평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당에서 어떻게 얘기를 하실지 궁금해지는데요. 그러니까
뭐 이동관 전 위원장께서 이름도 왜 저하고 그렇게 비슷하냐고요. 이동관 두 글자가 같으셔서.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누가 했는데. 나한테 이동환이라고 막 그래요? 정말요. 그렇게 그런 얘기 이동학 방통위원장 막 이런 거. 들으니까 설득력은 목 아프다고 편도 부었다고 하더니 왜 이렇게 실수하지 흥분하셔가지고 말라고. 저 말씀 좀 하겠습니다. 네, 여당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동관 전 위원장 같은 경우는 시작부터 뭐 공산당 기관지 발언 이런 말씀하셨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너무 언론을 대하는 그 사상 자체가 좀 편향되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물론 이 많은 국민들께서 문재인 전 정권 때 그 한상혁 전 위원장의 잘못된 행태들 그리고 이 공정한 방송 환경을 만들어 달라는 주문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방통위원장이 잘 하셨어야 되는데 마치 국민들이 느끼기엔 우리도 한번 정권 잡았으니까 우리가 한번 바꿔볼게. 우리 쪽으로 좀 유리하게 바꿔볼게. 이렇게 느끼게 만들었던 잘못도 있지 않나. 그래서 전 전반적으로 좀 아쉬웠던 인사였다라고 생각하고요. 네. 글쎄요, 뭐 좀 이러한 뭐 공정한 언론 환경을 만들어 달라는 주문은 뭐 많은 국민들께서 요구하고 있는 주문 사항일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빨리 방통위가 좀 자리를 잡아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성추훈 전 행정관님은 어떻게 보세요? 뭐 이동관 전 위원장에 대한 비판은 충분히 한 것 같으니까. 근데 저는 상식적인 정치가 돌아가고 있었다면 인사청문회에서 이미 걸러졌어야 되는 인물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아까 뒤늦게라도 바로 잡혔다고 말씀드린 거고. 근데 다만 전 그 탄핵 제도에 대한 좀 다른 얘기를 좀 해보기 위해서 탄핵 제도 자체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면 이제 탄핵 제도가 우리나라에서 이제 조금씩 저는 이제 제도적인 좀 미비점들이 보완되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대한민국에서 탄핵이 대통령 탄핵 소추도 2회밖에 없었고 그 이후에 국무위원회에 대해서도 잘 없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 전에는 다 정치로 해결이 됐어요. 예.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이제 탄핵이 나오면서 탄핵에 대해서 국민들도 알아가고 이렇게도 할 수 있구나 이런 것들을 느껴가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탄핵 그 꼼수 탄핵 그 탈퇴다, 사퇴다 이거에 대해서는 좀 다른 논쟁점들이 있다. 왜냐하면은 탄핵의 목적 자체가 부적절한 인사를 그 직무에서 해제시킴으로써 헌법을 수호하는 게 목적인 것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탄핵 소추서가 그 송달되기 전에 사임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에 대해서는 다양한 시각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탄핵 제도 자체도 우리 탄핵 사유도 그렇지 않습니까? 법률과 헌법의 위배 너무 추상적이에요. 대한민국의 탄핵 사유가. 근데 본인은 끝까지 잘못한 게 없다고 그쵸? 얘기를 하긴 그러니까 했습니다. 좀 이것도 구체화시키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독일 같은 경우는 법률을 고의성을 방점을 찍었거든요. 고의적으로 위배했을 때 탄핵 이게 결정돼 있는데 우리나라도 뭔가 탄핵 제도에 대해서 저는 제가 봤을 때 이렇게 여야가 지금 점점 이 혐오의 정치 양극단의 정치를 가고 있는 상황에서 공수가 뒤바뀌더라도 분명히 탄핵 제도는 활용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탄핵 제도에 대한 정비가 좀 필요하다. 그런 좀 상징적인 사건으로 이동관 방통위원장의 이런 사퇴, 탄핵 시도 이런 것들이 역사에서 좀 기록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꼼수가 되게 심각하다고 보는 이유가 결국에는 그 헌법재판소로 이제 넘어가게 돼 있지 않습니까? 탄핵을 하면. 그러면 이제 직무가 정지가 되고요. 이제 헌법재판소는 파면 여부를 결정을 합니다. 근데 이게 파면과 자진 사퇴는 다른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차이점이 있는데 이미 이동관 위원장은 뭐 본인이 떳떳하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를 갑자기 탄핵 의결하는 날에 아침에 사표를 내고 그걸 대통령이 오전에 수리를 해버리거든요. 이거 무슨 짜고 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약속 대련하듯이 한다는 것 자체가 그럼 본인들이 잘못된 인사라는 걸 그럼 대통령이 인정하는 꼴 아닙니까? 그럼 잘못했으면은 다음 방통위원장은 인사를 바꿔줘야 되는데 뭐 이따가 말씀하시겠습니다만 또 본인의 선배를 갖다가 또 이렇게 임명하는 것이 뭐 국방부 장관도 이종섭 장관 물러나고 나니까 더 심한 신원식 장관 오듯이 거의 그런 격이거든요. 전 이거 매우 지금 국가기관 구성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심각성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매우 잘못됐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방통위원회 정상화가 시급한 상황인데 특수부 검사 출신이고 대통령의 선배인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이 내정됐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아랫돌 빼서 윗돌 깨는 느낌도 들고 있는데 이 상황은 또 어떻게 보시는지 코멘트 들어볼게요. 와, 이거는 좀 듣도 보도 못한 회전문이어가지고 이 회전문의 속도도 굉장히 빨리 돌아가는 것 같고 이 문도 굉장히 넓은 것 같아요. 여기에 도대체 몇 명이나 이 회전문에 들어있는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그 막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갑자기. 네. 근데 어쨌든 뭔가
쓰레기차 피하려다가 똥차 오는 격, 막 계속 그냥 쓰레기차와 똥차가 그냥 번갈아 가면서 지금 오는 듯한 그런 느낌인 거예요. 인사 자체가.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의 방송 환경, 방송통신 환경을 어떻게 제대로 운영을 하고 이걸 법치주의적 관점에서. 예. 근데 지금 검사 출신이 또 온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이 거의 사실상 윤석열 이 대통령의 또 선배 아닙니까? 네. 그러다 보면 실제로 이제 윤석열 사단이 사실상 지금 이 국정을 다 좌지우지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방통위로 이제 또 온다라고 이제 내정이 또 된다는 얘기가 또 있는 예. 건데 만약에 이걸 또 이렇게 한다면 당연히 대통령하고 그동안 한 라인이 있었을 텐데 그 한 라인 속에서 이걸 다 움직이게 될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건 역시도 사실은 중간에 완충장치 역할이 좀 필요한 건데 이건 국민들이 바로 윤석열 대통령께서 모든 것을 완전히 다 좌지우지 자기 스스로가 모든 것에 다 이 마술을 뻗쳐가지고 좌지우지하고 있구나. 네. 이런 것들이 아마 완충작용이 아니라 대통령한테 가는 부담으로 결국엔 다 돌아가게 될 거거든요. 앞으로 방통위에서 뭘 결정하든 그 뒤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그 바쁜 국정 와중에도 이 결정에 확실하게 참여하고 있구나라는 시그널이 될 겁니다. 또 용산에서 네. 이런 반응을 예상하지 못하진 않았을 텐데요. 대놓고 하는 거죠. 그냥 어차피 이제 다 수가 틀어졌고 어차피 지금 뭘 해도 지금 다 까발려지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최상병 것도 마찬가지고 이태원도 마찬가지고 뭔가 잘못하면 대통령이 완충장치에 의해서 대통령은 좀 뭔가 관여된 바 없다라는 어떤 인식이 국민들에게 그나마 좀 있어야 그게 참모들이 좀 그런 역할들을 해줘야 되는 것인데 예. 지금 그런 완충장치 자체가 지금 없는 상황인 거예요. 대통령이 바로 노출되어 있는 아주 위험한 상황인 거예요. 근데 저는 지금 자포자기 인사로 저는 보는데요. 자포자기요? 그냥 뭐 막 나가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모든 걸 다 내려놓은 심정 아닌가? 아니 자기랑 엄청 가까운 선배를 보낸 건데. 아니 이제는 국민의 비판에 대해서는 이제 전혀 이제 귀 기울이지 않고 끝까지 한번 가보겠다라는 전 오기 인사 이제 끝판왕이라고 저는 보는 것인데 예. 아니 생각을 해보십시오. 교육부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이 뭐 예를 들어 그 조국 수사해가지고 교육 전문가라는 얘기를 해서 국민들이 얼마나 비웃었습니까? 그럼 이제 뭐 김홍일 위원장도 이제 또 이러지 않겠습니까? 뭐 방송 관련된 사건을 수사해본 경험이 있어서 방송 전문가다라는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인사예요. 어떻게 저는 대한민국 2023년도를 살고 있는데 어느 대한민국 국민이라도 대검 중수부장 출신을 방통위원장에 앉힌다. 근데 그 대검 중수부장이 2011년도인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당시에 김홍일 중수부장 밑에서 대검 이과장을 했습니다. 중수 이과장. 그러니까 이런 친분 인사를 갖다가 방통위원장에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과 방통위원장의 관계로 다시 만나는 거 아닙니까? 예. 저는 있을 수 없는 인사를 했다라고 보고 이건 국민을 완전히 무시하는 인사다라고 보고 그러면 저는 김홍일 위원장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면 이분이 지금 권익위원장 하다가 방통위원장으로 이동한 거거든요. 만약에 옮기게 된다면요. 예, 그리고 이 인사 자체도 너무 어색하지만은 전문성과 지금 전문성도 없고 편향적인 인사다. 이 비판 피할 수 없고 김홍일 검사가 누굽니까? BBK 당시 수사 책임 검사로서 MB에게 면죄부를 줬던 분이고요. 예. 또 그 MB에게 면죄부를 줬는데 또 윤석열 대통령은 본인이 수사해서 처벌하고 또 사면을 하는 이런 굉장히 좀 이상한 상황 속에 있는 것이고 지금 저는 그래서 결국에는 김홍일 이 방통위원장 체제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충성했던 그 검사들 예. 그리고 지금은 뭐 자기보다 선배지만은 지금은 대통령에 대해서 그 국정 운영의 친분 인사로서 와가지고 힘을 모아주겠다라는 걸로밖에 읽히지 않기 때문에 방송장악이란 의도를 더 노골화 한 것이다. 저는 이렇게 예. 봅니다. 와. 세 분이 그 야당이시다 보니까 뭐 홀로 당연히 계신 방통위원장에 대해서 검사 출신이 오는 거에 대해서 전 비판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저도 예. 뭐 비판할 지점이 있다라고 생각되는데 다만 원론적인 말씀은 우리 헌법에도 나와 있지만 대통령의 인사권은 그래도 존중해달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예.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이동학 전 최고위원께서 이제 뭐 말씀하는 과정에 쓰레기차 피하고 뭐 똥차 이런 발언 네. 하셨던 것도 사실은 적절한 표현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어쨌든 물론 이제 방통위라는 그 업무 자체에 전문성 가진 인사가 오셨더라면 네. 더 좋았겠다. 좀 아쉬운 측면이 있지만 저는 뭐 청문회 과정이나 이런 걸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용산의 속내와 의중은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래도 이제 대통령께서 언론 환경에 대해서 바로 잡겠다라는 뭐 그런 의지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아쉬운 측면이 굉장히 많은 인사라고 생각해요. 계속해서 나오는 이야기지만 중수부장 출신의 검사 출신이 과연 방통위원장으로서의 전문성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네. 대해서
아마 많은 국민들께서 비슷한 생각을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러한 지점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저는 여당하고 대통령실이 좀 귀담아 들어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언론 환경을 바로 잡아야 된다는 것도 생각을 같이 하시는 거고요.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거라고 좀 믿고 있습니다. 근데 바로잡을 거는 언론 환경을 바로잡을 게 아니라요. 윤석열 대통령의 오만과 독선을 바로잡아야 돼요. 뭘 바로잡는다는 겁니까? 바로 옆자리에서 아니 얘기해주고 계세요. 권익위원장으로 간 것도 지금 잉크가 마르지도 않았는데 그런 분을 갖다가 지금 방통위원장으로 옮긴다? 저는 이게 글쎄요. 어떤 논리에서나 어떤 명분과 어떤 각도에서 이게 쉴드가 될 수 있고 어떻게 이게 감싸질 수 있는지 뭐 지켜보자도 필요가 없는 것이고 아니 김홍일 위원장이라고 하는 대검 중수부장 출신으로 본인이 직속 상관으로 됐고 있던 그 검사장을 이제 와서 방통위원장에 내려보낸다? 전 이것은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국가라면은 이런 인사는 저는 용납할 수 없다. 대한민국 역대 정부의 인사 중에서 박정희 전두환 정권 때 군인 출신들이 가장 많이 차지했었던 때가 있었죠. 예. 그때도 그런 시절에도 군인들한테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경제원, 그 당시 경제원, 재무부에는 보직을 주지 않았어요. 그 당시 뭐 건설, 인프라, 대한민국의 건설 인프라는 그 당시에 너무 열악했기 때문에 기본적인 추진력만 갖고 있어도 할 수 있었던 그런 분야의 군인을 넣었지. 그러니까 네. 지금 이렇게 전문성도 따지지 않고 검사 출신들로 채용하는 윤석열 정부는 저는 박정희, 전두환 때보다 더 심한 정권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다고 이게 봅니다. 지금 네. 방통위 여기뿐만 아니라 이제 방통위원장이 아마 검사 출신이 되면 그 밑에 이제 자리들은 검사들이 아마 굉장히 많이 파견을 갈 거예요. 네. 이미 지난해 교육부에도 파견 갔어요. 심지어 국민연금에도 파견 간 거 알아요? 검사들 자리가 정부 도처에 굉장히 많이 막 생겨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검사들의 어떤 인원수가 지금 뭐 한 2, 3천 명 된다 치면 앞으로 이거를 도처에 파견을 가야 되니까 이 숫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게 될 거예요. 예. 이제 그런 차원에서 국가 전체적으로 자기네들끼리 전부 다 상명하복 뭐 이렇게 하면서 정보들을 다 주고받으면서 사실상의 감시 체계를 딱 구축하는 것이거든요. 예. 지금 윤석열 정부가 정부 운영을 지금 이런 방식으로 한다고 하면 저는 이건 완전히 시대착오적 운영이다. 이거 심판받는다.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저는 국정 운영이라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의 그런 오만과 독선, 오기를 푸는 장이 아니다. 이게 네. 국정 운영이 무슨 놀이터도 아니고 실험실입니까? 오늘 비판이 아주 셉니다. 아니 이거는 다들. 아니 네. 국민들의 대다수의 건전한 상식을 물어보시죠. 누가 검찰 중수부장 출신 그것도 본인의 상관을 권익위원장에 앉힌 것도 비판을 많이 했는데 그분은 이동관 위원장의 후임으로 앉힌다? 뭐 네. 방송 환경을 바로잡고 그런 말 다 필요 없는 것이고요. 지금 바로잡혀야 될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다. 네, 청년 정치인들과 함께하는 사이다톡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 후임으로 김홍일 특수부 검사 출신인 국민권익위원장이 내정됐다는 설에 대해서 얘기해보고 있었는데요. 여당 입장 들어보려고 하는 찰나에 유튜브로 넘어왔습니다. 김용태 전 최고 얘기 들어볼까요? 그 발언 중에 그 야당 발언 총량제를 좀 도입해야 될 것 같아요. 아, 야당 세 충분히 시간을 분이서 드려야 지금 될것 뭐 말씀을 뭐 치고받고 하셔가지고 충분히 제가 들어보겠습니다. 뭐 충분히 드릴 말씀은 없고 제가 어쨌든 그 야당에서 하는 비판에 대해서 저도 일부 동감하는 부분이 있고요. 다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인사권이라는 거 물론 이제 신인규 변호사께서 굉장히 강하게 비판하셨는데 비판하실 수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인사권이라는 것은 대통령께서 행사하는 것이고 이건 대통령의 통치 영역에 해당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분명히 뭐 이분을 임명하는 데에는 저희는 비판할 수 있지만 대통령께서 이 국정 운영하는 데 있어서 분명히 뭔가 생각을 가지고 임명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그 부분은 존중해 주시는 그런 부분도 필요하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유튜브로 보고 계신 다시보금님께서 우리나라에는 인재가 검사밖에 없나요? 하나회가 생각나려고 합니다. 이런 얘기 남겨주셨고 RISU님께서는 검찰공화국 딱 이 키워드로 남겨주셨는데 또 국민들의 마음이 담긴 부분이 아닌가 또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볼게요. 법무부가 어제 한동훈 장관이 쓴 손편지를 공개했습니다. 손편지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국가배상법 개정안 반드시 통과되게 할 겁니다. 이걸 반대할 수는 없습니다. 1997년 2월에 육군 복무 중에 가혹행위를 받다가 이제 유서를 남기고 세상을 떠난 조모 상병의 유족에게 한동훈 장관이 쓴 편지였는데요. 유족이 이제 도움을 정하는 편지를 먼저 보내서 이거에 대한 답장이었다고 합니다. 한 장관의 손편지는 어떻게들 보셨나요? 야, 저는 이게 바로 그냥 최상병이 생각나더라고요. 해병대에서 지금 운명을 달리했고 부당한 지시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사실은 또 그것을 진실을 또 밝히려고 하는 그 과정에서
수사단장 지금 여전히 고초를 겪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보직도 지금 또 최근에 해임되고 사실상 대통령실에서의 어떤 린치가 지금 멈추지 않고 있는 상황이에요. 저는 한동훈 장관이 지금 장관으로서 이것과 이것이 별개의 사안이긴 하지만 앞으로 정치를 한다고 했을 때 지금도 정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지만 나왔을 때 이 최상병 건에 대한 입장 이런 것들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은 그냥 법무부 장관으로서 이렇게 그냥 일방적인 어떤 이 언론 홍보 이런 것들을 그냥 할 수 있다고 보지만 앞으로 나왔을 경우에 이게 윤석열 정부에서 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대부분 다 자가당착적이거나 앞뒤가 좀 맞지가 않거든요. 사안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관성을 과연 어떻게 만들 거냐 혹은 정치를 하러 나오는 것 자체가 양두구육을 하러 나오는 거냐 뭐 이러한 여러 가지 이제 생각이 좀 들 것 같고요. 아까 우리 검찰공화국 뭐 말씀 많이 하셨는데 저는 다음 이 국회에서건 아니면 다음 정부에서건 윤석열 사단을 명확하게 해체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시급한 과제로 떠오를 것 같다라는 생각도 저는 굉장히 크게 듭니다. 근데 이 그 법무장관 관련해 가지고 최상병 건 분명 안타까운 사건이지만 이걸 같이 연결해서 보는 것은 조금 적절치는 않을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이냐면 어쨌든 이 편지 쓴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배송법에 대한 청원이 있었고 여기에 대해서 법무장관이 국민의 목소리에 좀 응답하는 과정에서 저는 굉장히 좋게 봤어요. 긍정적으로 봤고요. 그 국민들의 목소리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저는 좋게 봤고 두 번째로 이제 최상병 건은 현재 지금 재판 중이고 수사 중이고 국방부의 어떤 군사법원 관련해 가지고는 국방부의 소관이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이 여기에 대해서 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좀 부적절한 표현일 것 같아요. 다만 이제 한동훈 장관께서 정치권을 입문하시게 되면 총선 출마하시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질문이 있을 수 있겠죠. 그렇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입장을 표명하시는 것을 좀 기다려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뭐 선택적 정의, 그러니까 유리한 거에 대해서만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불리한 거에 대해서는 침묵하는 건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부의 기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동훈 장관도 국무위원이니까 윤석열 정부 기조를 따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별로 놀랍지는 않고요. 선택적 정의다. 네, 그래서 뭐 초반부터 윤석열 정부 초반부터 항상 선택적 정의라는 제가 단어를 몇 번 썼던 것 같은데 거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보여지고. 근데 한동훈 장관이 저는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뭐 전 이번에 그 손편지 쓴 사건도 매우 안타까운 사건이고 그거에 대해서 뭐 이벤트다 기획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지만 한동훈 장관의 이런 정치적 감각이나 기획력은 분명 있어 보인다. 그래서 분명 나온 다음에 지금 사실상 말씀하신 대로 정치에 대비한 거고 정치를 하고 있는데 이거 나왔을 때 이걸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저는 분명히 만약에 최상병 사건에서 어떻게 생각하냐 정치인 한동훈이 되면 전 그때 다른 역할을 분명히 할 거라고 봐요. 이거에 대해서 지금 국무위원이기 때문에 말을 아끼고 있지만 그때는 정치 이런 뭐 선거에 유리한 발언 한동훈 장관이 충분히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침묵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잘 정리를 해뒀다가 그때 왜 그때는 얘기 못했나, 왜 그때는 국무위원으로서 충분히 또 괜찮은 자리에 있었음에도 왜 대통령에게 지원하지 못했나 그런 걸 얘기해야 되는데 이런 거를 잘 기억하지 않고 있다가는 분명 정치인 한동훈이 됐을 때 저희는 역공을 당하기에 충분하다. 왜냐하면 그만큼 영리해 보입니다. 저는. 네. 저는 한동훈 장관이 이게 국가배상법은 법무부 소관 법령이거든요. 뭐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내고 뭐 손편지를 쓰든 워드 편지를 쓰든 그건 뭐 업무의 일환으로 봐서 뭐 거기에 대해서는 자기 할 일 하면 될 일이고요. 무엇보다도 한동훈 장관은 지금 총선과 맞물려서 뭐 출마를 안 한다는 면이야 또 거기에 대해서도 아마 또 왜 그럼 그동안 공무원으로서의 중립 의무를 어겼느냐 또 이런 얘기도 나오겠지만은 또 출마를 하게 되면은 그동안 출마를 위한 사전 선거 운동한 거 아니냐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실상 지금 뭐 가불기라 그러나요? 이렇게 뭔가 지금 샌드위치 신세가 돼서 양쪽에서 다 공격을 받는 처지가 됐는데 그럼 과연 여기에 대해서 한동훈 장관이 이것은 억울한 지금 위치에 있느냐 아니면 본인이 자초한 일이냐를 좀 따져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동훈 장관이 아마 높은 인기를 가지고 본인이 다음의 정치적 행보들을 지금 염두한 그런 공직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건 국민들이 다 평가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매우 부적절하다라는 인식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좀 자중하면서 본연의 임무에만 충실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금요일에 이거 최상병 관련해서 국정조사건이 아무래도 본회의에 올라갈 것으로 보이는데 요건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뭐 최상병에 대해서 그 최상병 사건에 관련된 결국에는 이 특검법이 필요한 것이고 또 박정훈 대령은 수사 외압까지 받아서 전 이것은 매우 중차대한 문제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본인이 수사 외압을 국정감사장에서 폭로하면서 그때 윤석열 대통령이 뭐 사람에게 충성
충성하지 않는다 이런 말까지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거 저는 당연히 사필 규정이고 당연히 진실이 밝혀져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까 우리 이동학 최고님 말씀하신 대로 한동훈 장관도 여기에 대한 입장을 아마 내야만 할 겁니다. 그래서 정치를 시작한다 그러면은 아마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것이 아마 이 박정훈 대령 사건에 대한 입장 이런 것들을 좀 국민들이 따져 물을 것 아니냐 저렇게 봅니다. 여당에서는 최상병 국조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안타까운 일이죠. 뭐 대한민국의 군인으로서 뭐 정말 소중한 목숨을 잃었던 사건이고 또 신인규 변호사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이 갖고 있는 그 어떤 검사로서의 네. 사람이 충성하지 않는다라는 그 모토 그리고 과거의 권력을 향해서 빼들었던 검사로서의 역할 이러한 것이 사실 대자비가 되는 어떤 일종의 현상들인데 예. 저희가 국민의 눈높이를 좀 충족을 못했던 것 같아서 안타까운 측면이 있고요. 저는 뭐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좀 지금이라도 바르게 좀 잡아주셨으면 하는 입장인데요. 국회의 어떤 그러한 논의 과정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민주당에서는 아주 강력하게 추진하고 계신 것 같아요. 쌍특검이랑 국조 같이요. 이거는 이제 뭐 윤석열 정부에서 이거를 아마 되돌리기 어려울 거예요. 이미 대통령실이 그렇게 움직였다. 원래 움직이면 안 되는 거잖아요. 지시를 내려서도 안 되고 여기에 대해서 그 어떤 물리력을 행사해서도 안 됩니다. 네. 근데 수사기록 넘어간 거 갑자기 경찰서 찾아가가지고 수사기록 다 가져왔단 말이에요. 네. 그 행위 자체가 일단 이상한 거예요. 법률대로 했는데. 예, 그리고 그 법무비서관 군사비서관이 지시하면 안 됐다. 그러니까 해병대 그 수사관들에게 지시하면 안 되는데 그 문자들도 이미 나왔어요. 지시한 네. 게. 그래서 이미 이것은 법률적으로도 너무 투명하게 그냥 드러나 버려가지고 그런데도 지금 린치를 가하고 있는 것을 멈추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이걸 멈추는 순간 대통령이 잘못한 게 인증돼 버리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대통령은 절대 잘못하실 분이 아니고 잘못돼서도 안 된다는 그런 인식하에 대통령이 제대로 되려면 나머지를 전부 다 이상하게 만들어 버려야 되는 상황이 지금 발생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전 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그래서 공정과 상식을 얘기했던 윤석열 이 대통령이 맞냐? 지금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대통령실에 있는 사람들도 역시 이준석 대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양두구역을 했다. 미안하다. 네. 죄송합니다. 국민 여러분. 근데 지금 사실상 또 총선 나온다고 대통령실 분들 다 짐 싸고 있는데 이분들 전부 그냥 이 양두구역 그 파들이거든요. 네. 근데 이게 되게 무능한 참모들인데 그분들이 지금 총선 나온다고 하니 대한민국 판이 지금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상황에서 저는 굉장히 암울한 미래가 지금 또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그런 싸움을 지금 계속해서 해야 되는 상황 자체가 예. 국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비극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민주당이 8일 본회의에서 지금 통과시키겠다. 쌍특검 국정조사 그래서 세 가지 다 통과시키겠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 8일 기점으로 한 2주 동안 아마 한국 정치가 요동치지 않을까. 저는 이 세 가지에 대해서 거부권을 하나 행사할 때마다 그 내년 총선에서 윤석열 여당이 질 확률이 점점 배가 될 거라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예. 사실상 내년 총선에 지금 1차 분수령은 이번 이 두 가지 쌍특검과 최상병 국정조사 이거를 어떻게 여당이 대처하느냐나. 그래서 아마 거부권 행사하는 순간 아마 이준석 신당 바로 그 뒤에 바로 창당 제대로 종식적으로 나올 것 같고요. 네. 저는 그게 걱정인 게 그렇게 되면은 사실상 민주당이 저는 승기를 잡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게 되면 민주당의 혁신 동력이 또 안 생길 것 같아서. 민주당은 이낙연 전 대표를 위시한 이 분당 가능성은 없습니까? 전 개인적으로 이낙연 전 대표가 그런 지금 민주당의 그 만약 넥스트 리더십으로 과연 사람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인물인가에 대해서는 다 생각하는 게 비슷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인물은 아니신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워낙 이재명 대표 체제에서 그거에 대해서 아무도 얘기를 안 하고 공천을 앞두고 지금 다 몸살이면서 공천만 네.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도 이게 뭐 기다 아니다 이런 얘기를 뭐 하지도 못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지금 그래도 전직 원로로서 그거에 대해서 좀 하는 목소리를 모으는 역할 정도로 하시는 것이지 네. 뭐 넥스트 뭐 리더십 뭐 신당 전 이런 쪽으로 했을 때는 지지세가 모일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근데 저는 특검 관련해서 하나 중요한 포인트를 놓치면 안 된다고 보는 게 이게 예. 지금 박정훈 대령을 둘러싸고 박정훈 대령을 항명으로 구속시키려고 했던,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무도한 수사를 하려고 했던 세력도 하나가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임성근 사단장부터 해가지고 일선에 있는 몇 명에 대해서는 봐주기 수사. 네. 이 두 가지가 지금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대해서 외압을른 주체까지도 밝혀야 되는 것이고요. 그 수사 업무 담당자들 있잖아요. 네. 누구는 봐주고 또 누구에게는 억울한 무고의 혐의를 씌우는 이 두 가지를 다
다 수사를 해야 된다. 중첩돼 있다. 그러니까 수사기관까지도 수사를 해야 된다. 전 이 부분은 놓쳐서는 안 된다. 저렇게 봅니다. 예. 이재명 대표 아까 성채훈 전 행정관님 잠깐 얘기해 주셨는데 이재명 대표의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서 이제 법인카드 유용 의혹에 대해서 경찰이 경기도청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는데 이게 이제 뭐 이낙연 전 대표가 계속 거론하고 있는 뭐 재판 리스크나 이런 리스크 차원에서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일단 한숨이 나와요. 지금 2년째 지금 이걸 아직도 털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대선 때 이거 얘기는 했던 건 지금 벌써 2년 됐잖아요. 근데 지금 그 국민의힘 경선할 때 원희룡 당시 후보가 윤석열 후보한테 물어봤던 게 있어요. 예. 정치 보복이 뭡니까? 물어봤어요. 윤석열 후보가 정확하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당사자는 물론 그 당사자 주변까지 1년 12달 넘도록 탈탈 터는 게 그게 정치 보복입니다. 그런 정치 보복은 해서는 안 됩니다. 라고 명확하게 얘기를 해요. 그 정의를 내린 거예요, 본인이. 네. 지금 1년이 뭐예요? 지금 2년째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니 이게 문제가 불거졌으면 당연히 수사해야 되고 문제가 있으면 처벌을 받아야 된다. 저는 그거를 옹호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예. 그러면은 이거를 3개월이고 4개월이고 딱 그 정도 정해놓고 이걸 수사해서 딱 털어야지. 이게 도처에서 지금 수백 명이 지금 압수수색을 받고 계속해서 이 삶의 고통을 받고 있는 이렇게 검찰권을 남용하는 게 이게 법치주의로 가는 길 맞아요? 요거 의도가 있어 보인다는 검사 출신. 말씀이시죠? 네,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이동학 전 최고가 검찰권을 남용한다라는 지적에는 뭐 그냥 별도의 얘기로서 반성할 부분이 있겠지만 분명인데 이거는 이재명 대표가 여러 건의 혐의가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하는 진행 과정이었고 근데 문제는 지금 1심에서 재판에서 그 측근이었던 김용 전 부원장에 대해서 징역형을 받은 거잖아요. 네. 분명히 저는 이거는 뭐 재판부의 판단이 있었던 거고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 뭐 직접적인 연루가 되어 있는지는 추가 재판을 통해서 확인되어야겠지만 어쨌든 지난 경선 과정에서 대선 과정에서 분명히 이재명 대표 측의 어떤 측근이 이러한 어떤 뇌물이라든지 이러한 잘못된 분명 행위가 드러났음을 저는 보여준 거라고 생각되고요. 예.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거 총선에서 굉장히 크게 작용할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많은 국민들께서 이미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뭐 무죄 추정의 원칙이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뭔가 이렇게 거림직한 그런 느낌들 많이 갖고 계셨을 텐데요. 저는 검찰이 여기에 대해서 명명백백하게 수사해가지고 국민들께 이재명 대표의 잘못이 있다면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처벌을 받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저도 김용 씨에 대한 재판, 그러니까 징역 5년이 나온 것은 이재명 대표한테는 엄청난 전 리스크 요인이다. 왜냐하면 유동규 씨라는 분도 진술이 바뀌면서 지금 그 유동규의 진술을 가지고 또 좀 처벌을 한 건데 네. 김용 같은 분도 최측근 중에 최측근인데 이분이 어떻게 돌변할지도 모르거든요. 그래서 전 엄청난 리스크가 지금 민주당에도 부각이 됐다. 이거 말씀드리고 근데 지금 말씀하신 사안과 지금 그 경기도청에 압수수색 들어간 그 카드 네. 유용 사건은 다 별개의 사건인데 그렇죠. 전 여기에 대해서는 당연히 진실 규명에 있어서는 성역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재명 대표의 할아버지라도 다 진실을 밝혀야 되는 건 맞는 거고요. 다만 특수수사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특수수사라는 것은 짧은 시간에 핀셋처럼 그 범죄 혐의를 도려내가지고 처벌을 하고 넘어가는 건데 예. 이건 지금 특수수사 원칙은 안 지켜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비판은 전 정당하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전 하나만 딱 지적하고 싶은데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에 배소연 씨라는 사람을 갖다가 김혜경 여사한테 붙여줘가지고 이거 저는 이재명 대표의 직권남용 아니냐라는 범죄 혐의를 제가 제기를 했었거든요. 예. 왜냐하면은 경기도청 공무원한테 월급은 세금으로 주고 자기 배우자에 대해서 비서로 썼으니까 당연히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한 거기 때문에 이거 직권남용 혐의가 있다라고 봤는데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제2부속실 안 만들고 있잖아요. 예. 대통령을 보좌하는 대통령실의 직원들을 김건희 여사를 위해서 지금 쓰고 있다면 여기에 대해서도 김혜경 여사한테 적용되는 그 혐의들이 네. 이재명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이 똑같은 위치에 서 있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대해서도 타인을 수사할 권리가 있으면은 본인에 대해서도 이건 똑같이 적용이 돼야 된다. 그런 기준에 대해서는 좀 윤석열 대통령이 인지하셔야 된다. 저렇게 봅니다. 그래서 바로 이어지는 질문을 드리려고 해요.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 지난주에 이제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뭐 취재 윤리, 뭐 함정 취재 얘기도 나오긴 했습니다만 요건은 어떻게 보셨는지 방금 또 김혜경 여사와 씨와 같이 네.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그러니까 그 영상을 보니까 그 영상에서 이미 기존에 지난해에 김건희 여사가 통화를 하는 장면을 일단 들었고 그것이 뭔가를 청탁받는 그런 전화였기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확인해 보자. 물론 의도는 뭐 어쨌든 이제 공인의 어떤 아내로서 어쨌든 대통령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유의미하게 우리가 이거를 파악을 해봐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사실 저는 좀 서글펐어요. 이 내용을 보면서 그렇지 뭐 어린 아이한테 사탕 줄게 하면 따라와 하는 그런 느낌의 어떤 그걸 그냥 홀라당 그렇게 넘어갈 수가 있나? 영부인이 네. 그렇게 할 수가 있나? 그리고 이 촬영됐던 것을 보니까 뭐 아버지 친구분인데 어떻게 안 만날 수 있냐 이런 식의 항변을 국민의힘 사람들이 하더라고요. 근데 아버지의 어떤 지인을 어떻게 보면 예의를 갖춰서 만나야 될 분을 예. 와서 오니까 소파에 앉아가지고 무릎을 접었다 폈다 앞바다를 했다 뭐 어쨌다 그게 예의를 차리는 그건가요? 아버지의 지인에게 예의를 차리는 그런 장면인가요? 그렇지 않고요. 그리고 그분이 인터뷰를 마치고 나서 나오는 장면에 또 찍힌 게 있어요. 네. 기다리고 있던 사람이 또 명품 뭔가를 들고 있었던 이 장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도대체 이 대한민국의 국정이 어느 방향으로 굴러가고 있나 특히나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을 보게 되면 이 김건희 여사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우리가 인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녹취록 같은 것들도 많이 나왔잖아요. 예. 그런 차원에서 보면 지금 이런 것들이 그냥 뭐 함정 수사로 그냥 이렇게 공격하고 넘어갈 그런 건은 아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도대체 인사를 어떻게 개입하고 있는 것인지 네. 국정에 어떤 효과를 미치고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지금 다 암흑이에요. 심각하게 보고 네. 계신 거네요. 그런 지점이 나온 거예요. 다른 사실은. 분들은요? 저는 단서가. 김건희 천하에 대해서 우리가 그동안 알려져 있던 사실들이 물증으로 드러났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함정 수사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처벌받으면 될 일이니까 예. 여기서 자꾸 논점을 희석시킬 필요는 없어요. 그거는 뭐 논점 일탈의 오류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거는 의미가 없는 그거대로 것이고 처리하면 된다. 처리하면 되는 겁니다. 처리하면 되는 것이고 저는 김건희 여사라는 분이 결국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평생 공직을 하셨잖아요. 저도 뭐 제 개인적인 얘기해서 그렇지만 저희 집도 저희 아버님이 법관 지냈기 때문에 네. 이런 거 사과 와요. 그러면 다 돌려보냈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공직자들의 가족들은 이런 게 몸에 배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김건희 여사도 검찰총장의 배우자까지 지냈으면 얼마나 많은 청탁들이 왔을까요? 그럼 그런 거 다 돌려보내는 게 아마 습관이 됐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영상을 보니까는 돌려보내기는커녕 또 마치 이렇게 전에도 했는데 또 해왔다는 식으로 네. 얘기를 하니 저는 거기서 좀 많이 놀랬던 지점이 있었고요. 저는 여기서 논점에 대한 의혹이 분산되고 있는데 하나를 물어봐야 돼요. 그게 뭐냐면은 2022년 10월인가요? 그때 이제 찍힌 날짜가 그거고요. 예. 그 앞서서 2022년 5월 달에 최재형 목사라는 그 동일인이 그 대통령 취임식 만찬에 들어갑니다. 네. 근데 그 대통령 취임식 만찬이라는 것은 대통령 신분이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네. 여사기 때문에 거기에 만약에 최재형 목사가 들어갔던 배경 그리고 어떤 지위에서 어떻게 초청이 됐는지는 이 공적인 영역에 속합니다. 공무기 때문에요. 그래서 전 여기에 대해서 최재형 목사가 어떻게 거기 들어갈 수 있었는지가 너무나도 이건 의구심이 많이 드는 영역이고 네. 그것 때문에 지금 함정 취재라고 여기는 이 이야기까지 서사가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뒷부분에 시작할 것이 아니라 2022년 5월 달 그 취임식 만찬장에 최재형 목사가 간 거부터 풀려야 될 미스테리인 거고 네. 이게 연관이 된다면요. 당시에 취임식에 대통령의 그 배우자 내지는 김건희 여사 일가를 수사했던 경찰까지도 초청을 받았었어요. 그러니까 네. 이런 것까지도 다 보이지 않는 손 누군가가 김건희 여사의 주변 사람들을 지금 공적인 자리에 넣었다. 예. 여기에 대한 것이 저는 진실규명이 되지 않으면은 이 문제는 풀리지 않는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 뭐 역사 읽어주는 남자 성치훈이 한마디를 드리면 이 지금 함정 취재 계속 얘기 나오는 게 1992년 그 초원복국 사건 네. 그거 딱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때 이제 노태우 정부 말기에 노태우 정부 인사들이 다 모여가지고 당시 여당 후보인 김영삼을 당선시키기 위해 지역 감정을 조장하자, 네. 더 부추기자 이 얘기했던 게 도청에 의해서 밝혀진 거. 근데 이 사건을 비교를 하면서 지금 여당에서 그때도 국민적 지탄을 받았고 심판받았다 요 얘기 하거든요. 근데 그때랑 지금 사건이 전혀 다릅니다. 왜냐면 그때는 일단 언론을 장악하고 있었어요. 군사정권 이미 이어지는 노태우 정부에서 언론을 통제하면서 자꾸 언론에서 그 사건의 본질보다는 도청, 불법적 네. 도청 이것만 하면서 국민들을 호도했고 그리고 결국 그 사람들이 그 처벌을 받았던 것도 주거 침입죄였거든요. 그러니까 네. 가게에 몰래 들어가서 도청 정책 설치한 것에 대해서 그리고 그 지역주의에 대해서 국민들이 다 알고 있었다는 점. 네. 근데 지금 사건은 다르지 않습니까? 지금 대통령 영부인이 그 명품 가방을 받았다는 거 다 모르던 사건이라는 거.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주거 침입죄 그리고 그 1992년 그 사건과 비교하는 것 자체가 지금 맞지 여당이 않다. 논리라는 건 전혀 다른 건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 사건에 대해서 딱 한마디만 말씀을 드리면 저는
검찰이 조국 전 장관의 수사를 기준으로만 하면 된다. 그 조민 그 따님한테 장학금 줬던 게 김영란법 위반이다라고 해서 네. 지금 기소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기준에 맞춰서 똑같이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기소를 한다면 전 검찰 박수 쳐주겠습니다. 김영란법 위반으로 처리를 해야 된다는 말씀. 그죠? 그럴 리가 마지막에 있겠습니까? 여당의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뭐 그 대통령실의 해명이 이제 아직까지 없고 그렇죠. 또 그 영상의 뒷부분 내용이 없다 보니까 판단하기 좀 어렵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상만으로 판단했을 때는 공적인 마인드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영상이었죠. 그래서 네. 아마 많은 국민들께서 그걸 보시면서 느꼈던 바와 제가 느끼는 것하고는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두 번째로는 저는 뭐 여사뿐만이 아니라 그 참모분들에게 굉장히 아쉬워요. 신인규 변호사도 지적하셨지만 어떻게 해서 그분이 거기까지 들어가게 되셨는지 예. 그리고 또 그 여사 주변의 참모들은 도대체 뭘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여당의 일원으로서 굉장히 안타깝다 생각합니다. 제2부속실 필요성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처음부터 제2부속실 개편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뭐 그것이 이제 없애는 것이 공약 사항이었을지라도 여기에 대해서 필요성에 대해서 국민들께 다시 입장을 바꾸고 설득한다면 저는 국민들께서 이해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사이다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